결혼식장의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눈이 멀 것처럼 화려했지만 그 아래를 채운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다. 하객들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어낸 미소가 떠 있었고 그들의 축하 인사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빈 껍데기처럼 공중을 맴돌았다. 재계 서열 1위인 태강그룹의 후계자 강지훈과 명망 높은 의료재단 이사장의 딸 서유라의 결혼식. 세기의 결합이라 불렸지만 그 실상은 두 가문의 이해관계가 빚어낸 차가운 거래에 불과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유라는 인형처럼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짙은 속눈썹 아래의 검은 눈동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정면의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더욱 기괴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옆에 선 강지훈은 명백한 경멸과 짜증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단 한 번도 유라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고 그의 시선은 시종일관 하객석의 한 곳을 향해 있었다. 주례사가 끝나고 마침내 식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이 울려 퍼졌다. 박수 소리가 형식적으로 터져 나왔지만 그 소리는 곧 잦아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신랑, 신부에게 쏠린 그 순간 강지훈이 움직였다. 그는 유라의 손을 잡는 대신 그녀를 완전히 무시한 채 하객석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그의 목적지는 분명했다. 하객석 한가운데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 한채원. 강지훈은 망설임 없이 한채원의 손목을 잡아 일으켰다. 그의 목소리는 식장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하고 냉정했다. 이 결혼은 모두 연극이었소. 내 옆에 설 사람은 처음부터 이 여자뿐이었어. 그 말은 하객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던 서유라의 심장에도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한채원은 당황한 듯하면서도 내심 승리감에 취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훈의 품에 안겼고 지훈은 그런 그녀를 보란 듯이 감싸 안고 식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하객들의 경악과 비난이 뒤섞인 시선이 두 사람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마치 비극적인 사랑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시선을 뒤로 한 채 사라졌다. 이제 단상 위에는 서유라 혼자 덩그러니 남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동정과 조롱, 비웃음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시아버지 될 사람이었던 태강그룹의 강 회장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고 시어머니는 실신하기 직전이었다. 유라의 부모님 역시 참담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거대한 모욕의 중심에서 서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을 두 눈에 똑똑히 새기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강지훈과 한채원이 사라진 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오직 자기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강지훈, 오늘 네가 나에게 준 모욕 반드시 몇 배로 돌려주게 될 거야. 그날 밤 서유라는 신혼집이 될 예정이었던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다. 집 안은 온통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고 싸늘한 공기만이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벗어 던졌다. 바닥에 끌리는 순백의 드레스 자락은 마치 그녀의 짓밟힌 자존심 같았다. 그녀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물줄기를 맞으며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머릿속에서 지워내려 애썼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선명해졌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의 저명한 흉부외과 의사이자
그녀의 오랜 스승이었던 클라우스 슈미트 교수에게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이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라? 이 시간에 웬일이냐? 유라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로 자신의 의사를 전했다. 교수님, 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수화기 너머의 슈미트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유라의 목소리에 담긴 결연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유라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다. 자리는 언제든지 비어 있다. 돌아오너라. 전화가 끊기고 유라는 텅 빈 방 안에 서서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인생 일막은 이렇게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갈 이막이 시작될 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라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을 든 채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녀는 가족에게조차 행선지를 알리지 않았다. 그녀의 사라짐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사람들은 그녀가 충격으로 잠적했거나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강지훈과 한채원은 잠시 대중의 비난을 받았지만 태강그룹의 막강한 힘은 금세 모든 소문을 잠재웠다. 그렇게 서유라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독일에서의 생활은 혹독했다. 유라는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며 수술실과 연구실을 오갔다. 그녀는 마치 복수심을 에너지 삼아 움직이는 기계 같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세계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는 대신 메스를 잡고 인체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복잡하게 얽힌 혈관과 섬세한 판막을 다루며 그녀는 자신의 무너진 삶을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재건하고 있었다. 슈미트 교수는 그런 유라의 도끼를 일찌감치 알아보았다. 그는 유라에게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전수했다. 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생명을 다루는 철학을 가진 의사를 키워내고 싶었다. 유라는 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녀의 재능은 하루가 다르게 피어났고 곧 병원 내에서 그녀의 이름은 황금의 손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함과 신기에 가까운 손기술을 지니고 있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유라는 수많은 환자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그녀의 명성은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세계 유수의 병원들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빗발쳤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 그녀가 돌아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아직 끝내지 않은 일이 있었고 되돌려줘야 할 빚이 있었다. 마침내 때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슈미트 교수를 찾아갔다. 이제 돌아가 볼 생각입니다. 그녀의 말에 슈미트 교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복수심이 훌륭한 의사를 만들었지만 진정한 명의는 복수심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걸 잊지 말거라. 그는 유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유라는 그의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녀의 마음속 복수심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녀를 지배하지는 않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서유라는 선우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으로 부임했다. 그녀의 등장은 의료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3년 전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사라졌던 그녀가 세계적인 명의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뉴스였다. 병원 내에서는 그녀의 실력에 대한 의구심과 시기가 뒤섞인 시선들이 존재했지만 유라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오직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할 생각이었다. 부임 첫날 그녀는 고난도의 대동맥 박리 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수술실에서 나온 그녀의 하얀 가운에는 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냉철하고 완벽한 모습에
동료 의사들은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더 이상 3년 전의 유약한 서유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돌아온 여왕이었고 선우대학병원은 그 시작점이 될 것이었다. 한편 강지훈의 삶은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속은 골마가고 있었다. 그는 태강그룹의 부회장 자리에 올랐고 한채원과 공개적인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세간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3년 전 그날 단상 위에 홀로 남겨졌던 유라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 눈빛은 그에게 지워지지 않는 족쇄와 같았다. 그는 왜 자신이 유라를 잊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분명 채원을 사랑한다고 믿었고 유라와의 결혼은 정략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한채원의 사랑은 소유욕과 집착에 가까웠고 그녀의 천박함은 그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때가 많았다. 그는 점점 더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이자 태강그룹의 안주인인 오 여사가 갑자기 쓰러졌다. 진단명은 확장성 심근병증,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희귀병이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들이 모두 동원되었지만 그들 모두 고개를 저었다. 유일한 희망은 심장 이식뿐이었지만 당장 이식받을 심장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오 여사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강지우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어왔지만 어머니의 생명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를 올렸다. 부회장님, 혹시 선우대학병원의 서유라 과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독일에서 돌아온 흉부외과 최고 권위자라고 합니다. 황금의 손이라고 불릴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서유라. 그가 3년 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버렸던 여자.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어 돌아왔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선우대학병원으로 향했다. 3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가장 절박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것이 기나긴 참회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린 서유라를 맞이한 것은 회색빛 하늘과 뼈를 내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었다. 그녀는 얇은 트렌치 코트 깃을 여미며 익숙하지 않은 도시의 풍경을 눈에 담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과거의 서유라를 완전히 묻어버릴 생각이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딸도 아닌 오직 의사 서유라로서 다시 태어날 작정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고 그 뒤에는 재만 남은 과거가 조용히 쓰러지고 있었다. 클라우스 슈미트 교수는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괴짜였다. 그는 신의 손을 가졌다고 칭송받는 동시에 지독한 완벽주의와 타협을 모르는 성격 때문에 모두가 기피하는 인물이었다. 유라는 그의 유일한 한국인 제자였고 한때는 그의 가장 큰 기대를 받는 유망주였다. 하지만 그녀가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슈미트 교수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었다. 재능을 썩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안주하는 것이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슈미트 교수의 연구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수북이 쌓인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유라를 발견한 그의 푸른 눈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예리한 메스처럼 그녀의 내면을 파고드는 듯했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 돌아온 이유 따위는 묻지 않겠다. 하지만 내 밑에서 일하려면 세 가지를 버려야 할 거다. 잠,
사생활, 그리고 과거. 그렇게 유라의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5시 병원 도서관에서 시작되어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그녀는 최신 논문을 닥치는 대로 읽어댔고 수술 영상을 수백 번씩 돌려보며 세계적인 대가들의 손기술을 분석했다. 잠은 하루 3시간이 전부였고 식사는 에너지바와 커피로 해결하는 날이 허다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육체적 고통이 정신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였기 때문이다. 슈미트 교수는 그녀에게 일절의 관용도 베풀지 않았다. 그는 유라가 제출한 보고서를 사소한 오탈자 하나 때문에 면전에서 찢어버리기도 했고 수술실에서는 아주 작은 실수 하나에도 불호령을 내렸다. 내 손에 들린 메스는 칼이 아니라 생명이다. 단 1mm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어. 그의 혹독함은 유라의 나태해지려는 정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했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그 덕분에 잡념을 가질 틈조차 없었으니까. 어느 날 밤, 유라는 시뮬레이션 수술실에서 복잡한 혈관 문합수를 연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자꾸만 실수가 나왔다. 그 순간 3년 전 결혼식장의 모습이 환영처럼 눈앞에 어른거렸다. 강지훈의 차가운 목소리, 한채원의 조소띤 얼굴, 하객들의 동정, 어린 시선, 분노와 수치심이 심장을 옥죄어왔다. 그녀는 들고 있던 수술기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슈미트 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노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위험한 독이 되기도 하지. 그는 어느새 유라의 뒤에 와 서 있었다. 그는 유라의 어깨를 짚으며 말했다. 그 분노를 손끝으로 옮겨라. 감정으로 다루지 말고 에너지로 제어해. 의사의 손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차가워야 한다. 그의 말은 유라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찬물을 끼얹은 듯 했다. 그날 이후 유라는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휘둘리지 않았다. 대신 그 기억들을 자신을 담금질하는 불길의 땔감으로 사용했다. 수술에 들어가기 전 그녀는 강지훈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앞에서 자신의 완벽함을 증명하기 위해 수술을 한다고 상상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손끝은 더욱 정교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드는 법을 터득한 것이다. 1년이 지났을 때 유라는 병원 내에서 가장 촉망받는 레지던트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단순히 슈미트 교수의 제자가 아닌 독립적인 실력을 갖춘 의사로 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했으며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얼음 심장을 가진 천재라고 불렀다.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녀 역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첫 수술을 집도하게 된 날, 유라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환자는 대동맥류 파열 직전의 응급 환자였다. 수술 성공 확률은 50% 미만. 슈미트 교수는 수술실 뒤편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유라는 심호흡을 하고 메스를 잡았다. 환자의 가슴이 열리고 붉은 심장이 눈앞에 드러났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녀와 환자의 심장만이 남았다. 수술은 10시간 넘게 이어졌다. 예기치 못한 출혈이 발생하고 환자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유라는 침착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손은 기계처럼 정교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지난 2년간 갈고 닦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마침내 마지막 봉합이 끝나고 환자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을 때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술실에서 나온 유라는 탈진 상태였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때 슈미트 교수가 다가와 그녀에게 물병을 건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다. 유라는 물을 마시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한 생명을 구했다는 성취감이 지친 몸과 마음을 채웠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이유였다. 복수심 따위는 감히 끼어들 수 없는 숭고한 순간이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꽉 채워질 무렵 서유라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럽 흉부외과 학회에서 최연소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고 그녀가 개발한 새로운 수술법은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천재, 혁신가, 황금의 손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완벽하게 재기했고 이제 과거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그녀는 슈미트 교수와 함께 그의 연구실에서 와인을 마셨다. 슈미트 교수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젊은 시절 수술 실패로 좌절하던 자신의 모습이었다. 나에게도 자네처럼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지. 하지만 결국 나를 구원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환자의 뛰는 심장이었어. 그는 유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의 심장도 언젠가는 다시 뛰게 될 걸세. 유라는 말없이 와인잔을 기울였다. 그녀는 슈미트 교수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에 담긴 따뜻한 진심은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자신을 이끌어준 스승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복수는 그녀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의사로서의 사명과 자부심이라는 더 큰 기둥이 생겼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3년 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를 마중 나온 것은 선우대학병원 측에서 보낸 의전 차량과 비서팀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얻어낸 명성과 지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귀국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유라는 조용히 다짐했다. 강지훈, 한채원. 이제 게임을 다시 시작할 시간이야.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선우대학병원은 서유라의 귀국으로 연일 술렁였다. 황금의 손이라는 별명과 함께 독일에서 쌓아 올린 그녀의 화려한 경력은 병원 내 모든 의사들의 관심과 경계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최연소 흉부외과 과장, 파격적인 인사 발령에 대한 시기와 질투 어린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꽂혔지만 유라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오직 실력만이 모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첫 공식 업무는 흉부외과 전체 컨퍼런스였다. 수십 명의 의사들이 모인 대강당에 유라가 들어서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한치의 빈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자기소개도 없이 곧바로 스크린에 복잡한 심장 수술 영상을 띄웠다. 그것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고난도 수술 사례였다. 오늘부터 우리 과에서는 유라 메소드라 명명된 이 수술법을 표준으로 삼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강당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객석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흉부외과를 이끌어온 고참 교수인 박성철 부장의 반발이 거셌다. 과장님, 너무 독단적인 결정 아닙니까? 검증되지 않은 수술법을 섣불리 도입하는 건 위험합니다. 유라는 박 부장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조롱하는 기색은 없었다.
위험성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독일에서 50차례의 임상 수술을 통해 성공률 98%, 부작용 1% 미만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이죠.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선언했다. 그 압도적인 자신감 앞에서 더 이상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바로 다음 날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심장에 파편이 밝힌 응급 환자가 실려왔다. 파편의 위치가 너무 위험해 다른 의사들이 모두 수술을 포기한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유라가 수술실로 들어섰다. 수술 준비하세요. 제가 집도하겠습니다. 그녀의 명령은 간결하고 단호했다. 수술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참관실에서는 박 부장을 비롯한 동료 의사들이 스크린을 통해 그녀의 손놀림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움직였다.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처럼 그녀는 수술 기구와 어시스트들을 완벽하게 통솔했다. 그녀가 새로 도입한 수술법은 기존의 방식보다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면서도 훨씬 정교한 접근이 가능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파편 제거는 단 몇 분 만에 이루어졌다.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참관실에서는 나직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서유라는 자신의 가치를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증명해낸 것이었다. 그날 이후 병원 내에서 그녀를 향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의심은 경애로, 질투는 존경으로 바뀌었다. 흉부외과 의사들은 그녀의 리더십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병원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유라는 철저하게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병원 근처의 최고급 레지던스에서 혼자 살았다. 그녀의 집은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은 그녀에게 오직 지친 몸을 누이는 수면 공간일 뿐이었다. 그녀의 사생활은 베일에 쌓여 있었다. 병원 사람들은 그녀가 퇴근 후에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 어떤 회식이나 사적인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높은 벽을 쌓아 타인이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벽은 3년 전의 상처가 남긴 흉터이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갑옷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유라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해외 의료 저널을 읽고 있었다. 그때 거실의 대형 TV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태강그룹의 부회장 강지훈이 신규 사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3년이라는 세월은 그에게서 미숙한 청년의 모습을 지우고 냉철한 기업인의 얼굴을 새겨놓았다. 그의 옆에는 보란 듯이 한채원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세간의 주목을 받는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다. 유라는 무심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심장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더 이상 그를 봐도 가슴이 뛰거나 아프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TV 속 드라마의 등장인물과도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려버렸다. 그녀의 세상에서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이미 완벽하게 삭제된 데이터에 불과했다. 며칠 후 병원에 특별한 환자가 입원했다. 국내 굴지의 반도체 회사인 유성테크의 회장이었다. 그는 태강그룹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기업 총수였다. 그는 심장 판막 치환수를 받기 위해 일부러 선우대학병원에 서유라를 찾아왔다고 했다. 이것은 그녀의 명성이 재계 최고위층에까지 닿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유라는 다른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담담하게 그의 수술을 준비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 중이던 유성테크의 회장이 유라에게 개인적인 면담을 요청했다. 병실을 찾은 유라에게 그는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서 과장, 혹시 태강그룹이라면
지긋지긋하지 않소. 유라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환자분의 개인적인 감정을 치료에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원론적이었지만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소문대로군. 내가서 과장을 찾은 이유는 실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신이 태강그룹과 껄끄러운 관계라는 걸 알기 때문이요. 그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드러냈다. 그는 유라에게 파격적인 조건의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 유성그룹이 새로 설립할 의료재단의 총책임자 자리를 제안한 것이었다. 태강그룹을 견제하고 뛰어넘기 위한 그의 큰 그림의 일부였다. 유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었다. 태강그룹에 복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저는 의사입니다. 기업 간의 싸움에는 관심 없습니다. 제 목표는 이곳에서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회장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녀의 강직함에 더욱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녀는 복수를 하되 자신의 방식을 고수할 생각이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그들을 압도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강지훈의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의사가 되는 것. 그리하여 그가 스스로 무릎 꿇고 찾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계획한 가장 완벽한 복수 시나리오였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칼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닦을 뿐이었다. 그날 밤 유라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홀로 밤을 새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졌다. 저 수많은 불빛 어딘가에 강지훈도 있을 터였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발밑에서 어떤 운명이 꿈틀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을 것이다. 유라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곧 그 오만한 왕이 성벽 아래로 내려와 무릎 꿇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위해 지난 3년을 버텨왔다. 태강그룹의 부회장실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상층의 위치에 있었다. 강지훈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마치 장난감 도시처럼 보이는 세상을 무감각하게 응시했다. 그는 방금 이사회를 끝내고 돌아온 참이었다. 적대적 M&A를 시도하던 경쟁사를 보기 좋게 눌러버렸고 주주들은 그의 공격적인 경영 능력에 찬사를 보냈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빈 폐허처럼 황량했다. 책상 위에는 한채원에게서 온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다. 새로 나온 명품백 사진, 다음 주에 있을 파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온갖 투정이 섞인 이모티콘들. 3년 전 그는 이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점차 퇴색하고 의무감과 피로감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의 화려함은 이제 그의 눈에 천박함으로 비쳤고 그녀의 애교는 끝없는 요구와 떼쓰기로 느껴졌다. 그날 저녁 지우는 한채원과 함께 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자선 파티에 참석했다. 한채원은 여왕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그의 옆에 섰지만 그녀의 대화는 온통 명품과 연예인 가십거리뿐이었다. 지훈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상대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문득 서유라를 떠올렸다. 그녀는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지만 그녀의 지성은 누구와 대화하든 상대를 빛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냉기가 흘렀다. 지훈 씨, 오늘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았어? 내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한 거 알아?
한채원의 쏘아붙이는 말에 지훈은 피곤하다는 듯 눈을 감았다. 피곤해서 그래.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 그는 더 이상 변명할 기력조차 없었다. 사랑 없는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두 사람을 좀먹고 있었다. 그들의 위태로운 일상에 균열을 일으킨 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태강그룹의 실질적인 여제이자 지훈의 어머니인 오 여사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이다. 평소 강철 같은 체력을 자랑하던 그녀였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모여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며칠 후 절망적인 진단 결과가 나왔다. 특발성 확장성 심근병증. 원인 불명의 희귀질환으로 심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결국 멈추게 되는 무서운 병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설명을 듣는 강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약물로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결국에는 심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그러나 비관적으로 말했다. 심장 이식, 그것은 곧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었다. 기증자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오 여사의 나이를 고려하면 수술 자체도 큰 부담이었다. 그날부터 강지훈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룹의 모든 업무를 뒤로하고 어머니의 병간호에 매달렸다. 세계 각국의 저명한 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새로운 치료법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똑같았다. 불가능. 그가 가진 돈과 권력은 어머니의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한채원은 처음에는 지극정성으로 오 여사를 간호하는 척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병원 생활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투정을 부렸고 오 여사가 없는 태강그룹의 미래에 대해 섣부른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런 속물적인 모습은 지훈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정마저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오 여사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이제는 약물로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았고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지훈은 매일 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을 새웠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여장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쇠약한 노인만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무력감이라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절망에 빠져 있는 지훈에게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부회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의 말에 지훈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게 뭐요? 뭐든지 말만 하시오. 얼마가 들든 상관없소. 주치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이식 수술이 아니라 심장 자체의 기능을 되살리는 수술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학계에 정식으로 보고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최근 독일에서 돌아온 한 천재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가 개발한 혁신적인 수술법이 유럽에서 몇 차례 기적 같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었다. 심장 근육의 일부를 절제하고 재건하여 심장의 펌프 기능을 복원시키는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운 수술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오직 단 한 명뿐이었다. 그 의사가 누구요? 당장 연락해서 이리로 데려오시오. 지훈은 다급하게 외쳤다. 주치의는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분이 지금 선우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이름을 입에 올렸다. 서유라 과장님입니다. 그 이름이 지훈의 귓가에 밝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시간은 3년 전의 그날 차갑고 텅 빈 결혼식장으로
거꾸로 흘러가고 있었다. 서유라. 그가 경멸하고 모욕하고 가차없이 버렸던 여자. 그녀가 이제는 어머니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되어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수치심과 당혹감,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이 뒤섞여 그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경실로 돌아와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대로 어머니를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결심해야만 했다. 자신의 오만함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그 여자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그것이 얼마나 굴욕적이고 비참한 일일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실을 나와 선우대학병원으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다. 밤의 도시는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선우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실 앞 복도는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강지우는 굳게 닫힌 문을 노려보며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불안감과 싸우고 있었다. 태강그룹의 부회장이라는 그의 직함은 이곳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보호자, 그리고 3년 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파렴치한 전남편일 뿐이었다. 비서가 몇 번이나 면담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과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라는 의례적인 거절뿐이었다. 기다림에 지친 지우는 결국 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직접 문손잡이를 잡았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기 직전 문이 안쪽에서부터 열리며 하얀 가운을 입은 서유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3년 만에 마주한 그녀의 모습에 지후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는 변해 있었다. 과거의 청순하고 순종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지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보고도 조금의 동요도 없이 마치 복도의 낯선 풍경을 보는 듯 무심했다. 무슨 일이시죠? 여기는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그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 철저한 무시는 지훈의 자존심에 날카로운 생채기를 냈다. 그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입을 열었다. 얘기 좀 합시다. 서유라 씨. 아니, 서유라 과장. 유라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사무실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5분들이죠. 그녀는 짧게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섰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사무실은 그녀 자신처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의학 서적과 각종 상패들이 그녀가 지난 3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묵묵히 증명해주고 있었다. 유라는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책상에 기대서서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마른 입술을 죽였다. 그는 평생을 갑으로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한 을이었다. 어머니께서 위독하십니다. 그는 어렵게 말을 꺼냈다. 특발성 확장성 심근병증이라고 하더군. 서 과장만이 수술할 수 있다고 들었소. 그는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생각해 최대한 사무적인 어투를 유지하려 했었다. 그는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 넣었다. 이건 계약금으로 생각하시오. 액수는 원하는 대로 적으면 돼요. 그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이 그가 세상을 살아온 방식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봉투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대답은 지훈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거절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밝혔다. 지훈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거절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지훈 씨 어머님은 제 수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환자입니다. 유라는 거짓말처럼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녀가 말하는 수술 기준이라는 것이 의학적인 근거가 아닌 지극히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훈은 모를 리 없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지금 사적인 감정 때문에 환자를 거부하는 거요? 당신 의사 맞아? 그가 언성을 높이자 유라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났다. 의사로서의 제 판단에 토를 달지 마시죠. 그리고 강지훈 씨는 제게 사적인 감정을 운운할 자격이 없는 분 같은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3년 전 당신이 나에게 했던 짓을 잊었습니까? 마침내 그녀가 처음으로 과거를 언급했다. 지훈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녀가 원망과 분노를 쏟아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차라리 그랬다면 대응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담담한 사실을 이야기할 뿐이었다. 그녀의 그 평온함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건 미안하게 생각하오. 하지만 이건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요. 과거 일은 나중에 어떻게든 보상하겠소. 그의 변명에 유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보상? 당신이 뭘로 내 인생을 보상하겠다는 거죠? 돈으로? 아니면 태강그룹의 힘으로?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섰다. 강지훈 씨, 당신은 아직도 세상을 발밑에 두고 있는 줄 아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곳은 내 영역이고 여기서는 내가 정한 규칙이 곧 법입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리고 내 규칙에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지우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 여자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5분이 다 됐군요.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다음 환자를 만나야 해서요. 유라는 냉정하게 말하며 사무실 문을 가리켰다. 그녀의 태도는 단호했고 더 이상 대화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과장님, 다음 예약 환자분 오셨습니다. 간호사는 지훈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를 향해 정중하게 출입문을 가리켰다. 결국 지훈은 쫓겨나듯 과장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는 텅 빈 복도에 서서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패배했다. 그녀는 그가 내민 돈과 권력을 비웃음으로 짓밟아 버렸다. 그녀는 3년 전에 약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품고 돌아온 여전사였고 그는 이제 그 칼날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서 있는 죄인일 뿐이었다. 첫 번째 만남은 그렇게 그의 처참한 패배로 끝이 났다. 서유라에게서 거절당하고 돌아온 강지훈은 지독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녀의 얼음장 같은 벽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 사이 어머니오 여사의 상태는 인공심폐기 ECMO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하루하루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 앞에서 지훈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밤마다 어머니의 병실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러면서 그는 서유라라는 여자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가 알던 서유라는 누구였는가?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늘 한 발짝 뒤에 물러서 있던 여자.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을까? 그는 알아야만 했다. 어쩌면 그 안에 그녀의 마음을 돌릴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지훈은 비서에게 서유라의 지난 3년간의 행적을 낱낱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며칠 후 그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보고서 한 권이 놓였다.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그는 눈을 뗄 수 없었다. 거기에는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서유라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루 3시간의 쪽잠, 링거를 꽂은 채 집도한 수술, 지도교수의 혹독한 질책을 견디며 써 내려간 수백 편의 리포트. 보고서는 그녀가 어떻게 황금의 손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다시 태어난 수많은 생명들, 그녀가 개발한 혁신적인 수술법에 쏟아지는 학계의 찬사, 그리고 그 모든 영광 뒤에 숨겨진 그녀의 처절한 노력과 고독. 지훈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눈부신 보석이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낭비하고 후회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을 가장 치열하고 위대한 방식으로 재건하고 있었다. 지훈은 보고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증명하는 기소장이었다. 그는 서유라를 찾아가 그녀의 마음을 돌릴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를 절대로 설득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확신만을 얻게 되었다. 한편 한채원은 지훈이 자신을 멀리하고 오 여사의 병간호에만 매달리자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특히 서유라가 오 여사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불안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지훈이 서유라와 다시 재회하게 되면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해 어리석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채원은 보석으로 치장한 채 보란듯이 선우대학병원을 찾아갔다. 그녀는 서유라의 과장실 문을 예고도 없이 열어젖혔다. 진료 기록을 검토하던 유라는 갑작스러운 침입자를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들었다. 누구시죠? 그녀의 차가운 물음에 한채원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몰라서 물어? 3년 전에는 내 앞에서 벌벌 떨더니 용 됐네, 서유라. 유라는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용건이 뭐죠? 바쁜 사람 시간 뺏지 말고 본론만 말해요.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에 오히려 한채원이 당황했다. 그녀는 준비해온 대사를 쏟아냈다. 지훈 씨, 어머니 수술 절대로 하면 안 돼. 어디서 굴러먹던 주제에 감히 태강그룹 안주인을 넘봐. 돈이 필요하면 내가 줄 테니 당장 여기서 사라져. 그녀는 수표책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유라는 그 수표를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다가 이내 한채원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한채원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요. 지금 애원하고 매달려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 아닌가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채원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사랑한다고 믿는 남자는 지금 다른 여자에게 어머니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고, 당신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말은 한채원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유라는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게서 강지훈을 뺏어갔을 때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당신은 처음부터 진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만큼 그를 간절하게 만들지 못할 테니까. 유라는 경멸의 시선을 마지막으로 던지고는 보안 요원을 호출했다. 한채원은 결국 수치심 속에 병원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모욕감에 이성을 잃은 한채원은 더욱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그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돈을 주고 서유라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쓰게 했다. 유명 의사 S씨 과거 파혼 경력 숨기고 환자에게 비윤리적 접근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 달리 여론은 싸늘했다. 이미 서유라의 명성과 실력은 대중에게 깊은 신뢰를 주고 있었고 오히려 기사의 배우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이 사건은 지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기사를 읽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당장 한채원을 자신의 집으로 호출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의 고함에 한채원은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다. 내가 뭘 어쨌는데? 다 지훈 씨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 여자가 꼬리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나를 위해서 넌 단 한순간도 나를 위한 적이 없었어. 넌 오직 너 자신과 내 욕심만을 위해 움직였지. 그는 한채원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것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마지막 사형 선고였다. 모든 것을 잃은 지훈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길만이 남았음을 직감했다. 한채원마저 떠나보낸 강지훈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세계는 오직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쥔 서유라. 단 두 사람으로 축소되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자존심, 체면, 태강 그룹 후계자로서의 지위. 그가 평생을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생명 앞에서는 한낱 먼지처럼 무가치하게 느껴졌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가 버티고 있던 마지막 껍데기를 스스로 부수기로 했다. 그는 며칠간 제대로 감지 못한 덥수룩한 머리와 핏발 선눈으로 병원을 나섰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재벌 2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벼랑 끝에 몰린 한 명의 아들이었다. 그의 목적지는 다시 한번 선호대학병원, 하지만 이번에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할 생각이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선호대학병원 1층 로비는 환자들과 보호자, 의료진들로 북적였다. 바로 그때 초췌한 모습의 강지훈이 로비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내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태강그룹의 강지훈 부회장. 그가 왜 저런 모습으로 이곳에 나타났는지 모두가 궁금해했다. 하지만 지훈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후 딩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유라가 몇몇 의사들과 함께 걸어 나왔다. 그녀는 막 오전에 있었던 대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나오는 길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로비 한가운데에 서 있는 지훈을 발견하고 순간 걸음을 멈칫했다.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지훈은 그녀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그의 세상에는 오직 서유라 한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입술만 달싹였다. 유라와 함께 있던 동료 의사들은 당황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이 움직였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무릎을 꿇었다. 쿵 하는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낮게 울려 퍼졌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태강그룹의 황태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핸드폰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지만 그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오직 바닥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부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서유라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 다 내 잘못이오. 그러니 제발, 자비 한 번만 베풀어 주시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오만하고 거침없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유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3년 전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버렸던 남자가 이제는 똑같이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에게 무릎 꿇고 애원하고 있었다. 이 얼마나 통쾌하고 완벽한 복수인가. 그녀가 지난 3년간 꿈꿔왔던 순간이 바로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통쾌함 대신 거대한 혼란이 휘몰아쳤다.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의사로서의 서유라와 여자로서의 서유라가 그녀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의사인 그녀는 말하고 있었다. 저 사람은 환자의 보호자일 뿐이다. 그리고 의사는 환자를 살려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상처 입은 여자인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저 남자를 용서하지 마. 저 남자가 너에게 준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줘. 그녀는 자신을 올려다보는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그녀는 더 이상 3년 전에 오만한 남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절박함과 후회, 그리고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순수한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독일에서의 스승, 슈미트 교수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진정한 명의는 복수심만으로는 될 수 없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환자의 뛰는 심장이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주변의 수군거림, 카메라 플래시 소리, 모든 것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녀가 의사의 가운을 입기로 결심했던 첫 순간, 복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수한 열정. 그녀는 지난 3년간 복수심을 동력 삼아 달려왔지만 어쩌면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로부터의 완벽한 해방이었을지도 모른다. 서유라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강지훈을, 그리고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결정에 한 사람의 생명과 또 다른 한 사람의 남은 인생, 그리고 그녀 자신의 미래가 모두 달려 있었다. 구원인가 아니면 심판인가. 이제 그녀가 선택할 시간이었다. 서유라는 자신에게 쏠린 수백 개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그녀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강지훈을 향해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세요. 그 목소리는 로비의 소란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지훈은 망설였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이끌려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은 여전히 숨을 죽인 채 다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는 병원이지 연극 무대가 아닙니다. 유라는 주변을 둘러싼 군중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환자들의 안정이 우선이니 모두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말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고 사람들은 마지못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경비 요원들에게 뒷정리를 맡긴 뒤 멍하니 서 있는 지훈을 향해 턱짓을 했다. 제 사무실로 따라오시죠.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을 향해 걸어갔다. 과장실에 들어서자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전의 만남과는 공기의 무게 자체가 달랐다. 지훈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유라는 자신의 의자에 앉아 그를 차분히 관찰했다. 그녀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어떤 쾌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이 길고 지독한 악연을 어떻게 끝맺어야 할지에 대해서만 생각할 뿐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수술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훈은 번쩍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서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다시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유라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조건들을 모두 받아들여야만 수술실에 들어갈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즈니스 협상을 하는 사람처럼 냉정하고 사무적이었다. 어떤 조건이든 다 받아들이겠소. 돈이든 주식이든 원하는 건 뭐든지. 지훈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유라는 그의 말을 잘랐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당신이 직접 이행해야 합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불꽃 같은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첫 번째 조건, 공식 기자회견을 여세요. 당신과 태강그룹의 이름으로 3년 전 저와 제 부모님께 저질렀던 모든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녀가 몸을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 결혼이 철저한 기만이었으며 당신이 나를 어떻게 버렸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밝히세요. 단 하나의 거짓도 변명도 없이.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강그룹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히고 그의 후계자로서의 지위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유라의 눈을 보며 그것이 협상의 여지가 없는 최후 통첩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돈이나 복수가 아닌 짓밟였던 자신과 가족의 명예 회복을 원하고 있었다. 유라는 그의 동료를 아랑곳하지 않고 두 번째 조건을 말했다. 두 번째 조건. 태강화학의 울산 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십시오. 이번 조건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태강화학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였고 울산 공장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었다. 그게 무슨. 지훈이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모르시진 않겠죠. 그 공장에서 배출하는 유독 물질 때문에 주변 마을 주민들이 몇 년째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데도 태강그룹은 돈과 권력으로 그들의 입을 막아왔잖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실렸다.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기업의 안주인을 살리기 위해
제 손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훈의 허를 찌르는 조건이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늘 외면해 왔다. 그것은 경영의 일부라고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유라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그의 가슴에 거대한 망치질처럼 울렸다. 그녀는 그의 양심을 시험하고 있었다. 어머니 한 사람의 생명과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 그 저울 위에서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지훈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 두 가지 조건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과도 같았다. 그룹의 미래, 주주들의 반발, 아버지의 분노.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그는 지난 며칠간 권력과 돈이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던가. 그 모든 것을 잃더라도 어머니만 살릴 수 있다면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유라는 조용히 그의 결정을 기다려 주었다. 마침내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평온해 보였다. 그는 유라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유라는 비로소 그가 변했음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된 한 명의 인간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유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이 이행되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수술 날짜를 잡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머님의 생명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두 사람의 길고 긴 악연이 마침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지훈은 약속을 지켰다. 며칠 후 그는 태강그룹의 공식 기자회견장에 섰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3년 전의 모든 진실을 밝혔다. 그 결혼이 처음부터 거짓이었으며 서유라와 그녀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을 인정하고 깊이 사죄했다.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이어서 태강화학 울산 공장의 즉각적인 폐쇄와 피해 주민들을 위한 무한 책임 보상안이 발표되자 파장은 더욱 커졌다. 태강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강 회장은 분노하여 지훈을 후계자 자리에서 내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오히려 일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서유라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되찾은 강인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모든 조건이 이행되었음을 확인한 서유라는 약속대로 수술 날짜를 잡았다. 수술 당일 선우대학병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장사진을 쳤다. 세기의 스캔들과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이 수술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었다. 수술실로 향하는 유라의 어깨는 그 모든 관심의 무게로 무거웠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고요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손을 소독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사제와도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강지훈도 복수도 과거의 상처도 모두 지워졌다. 오직 환자 오 여사의 병든 심장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 우리는 한 생명을 구할 겁니다.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합시다. 그녀의 말에 팀원들의 눈빛이 비장하게 빛났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붉은 등이 켜졌다.
수술실 밖 복도에 홀로 남은 강지훈은 굳게 닫힌 문을 망연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VIP 대기실을 마다하고 다른 보호자들과 마찬가지로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나긴 기다림을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심장은 타들어가는 듯했다.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온전히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숭고한 일인지를. 수술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오 여사의 심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약해져 있었다.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심장 근육은 작은 충격에도 찢어질 것처럼 얇았다. 유라는 신기에 가까운 손놀림으로 병든 심장 조직을 하나씩 절제해 나갔다. 한 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정교한 작업이었다. 수술실 안에는 그녀의 나직한 지시와 기계의 작동음만이 울려 퍼질 뿐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손끝에 집중했다. 수술이 중반을 넘어설 무렵 위기가 찾아왔다. 혈관을 봉합하던 중 약해진 심장벽의 일부가 터져버린 것이다. 출혈입니다. 혈압 급격히 떨어집니다. 어시스트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모니터의 수치들이 경고음을 내며 곤두박질 쳤다. 팀원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자칫하면 환자가 수술대 위에서 사망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서유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다. 진정해. 내가 알아서 한다. 그녀는 침착하게 지혈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다른 팀원들에게 빠르게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왔다는 듯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이 개발한 특수 봉합술을 이용해 찢어진 심장벽을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꿰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예술과도 같은 광경이었다. 바로 그 시각 병원 밖에서는 한채원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한 인터넷 언론사에 서유라가 수술을 빌미로 의료 사고를 위장한 복수를 할 수도 있다는 악의적인 제보를 흘렸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병원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시도는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선우대학병원 측에서 즉각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천명했고 동료 의사들이 그녀의 인품과 실력을 보증하는 인터뷰를 자처하고 나섰다. 12시간에 걸친 대수술. 마침내 마지막 봉합이 끝났다. 유라는 지친 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섰다. 이제 모든 것은 환자의 의지에 달려 있었다. 인공 심폐기를 떼고 심장이 스스로 뛰기를 기다리는 순간 수술실 안에 모두가 모니터를 응시했다.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삐삐 단조로운 기계음만이 흐르던 모니터에 마침내 새로운 파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두근, 두근, 두근. 약하지만 분명하고 힘찬 심장 박동이었다. 성공입니다. 환자 심박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취과 의사의 외침에 수술실 안에서는 마침내 안도와 환희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유라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벽에 기댔다. 그녀는 해낸 것이다. 지독했던 과거와의 싸움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생명을 구원한 진정한 의사였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녹초가 된 유라가 걸어 나왔다. 문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지훈이 그녀를 발견하고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걱정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마스크를 벗었다. 땀으로 젖은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짧게 그러나 모든 것을 담아 말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 순간 강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싹을 틔웠다. 강지훈의 어머니 오 여사는 서유라의 기적 같은 수술 덕분에 점차 건강을 회복했다. 그녀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굳어있던 얼굴에는 서서히 생기가 돌아왔다. 그녀는 예전에 오만했던 태강그룹의 안주인이 아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는 한결 겸손하고 온화해져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오 여사는 자신의 병실로 회진을 온 서유라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무거웠다. 내 아들이 자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나는 자네를 볼 면목이 없네. 미안하네. 정말로 미안해.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유라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이제 다 괜찮습니다. 건강만 잘 챙기세요. 그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과거를 완전히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녀의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고 자신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태강그룹은 거대한 변화를 맞았다. 강지훈은 약속대로 부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자신은 태강화학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았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같이 피해자 마을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아픔을 듣고 그들의 삶을 재건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한채원은 몰락했다. 선우대학병원과 서유라의 동료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그녀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다. 대중의 비난 속에서 그녀가 누리던 모든 부와 명성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강지훈과 서유라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탐욕과 어리석음이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으로만 남게 되었다. 몇 달 후 서유라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 흉부외과 학회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다. 출국을 하루 앞둔 날 그녀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잠시 바람을 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이었다. 예전보다 수수해진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고 안정되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내일 떠난다고 들었소. 그가 조용히 그녀의 옆에 와서 섰다.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소. 다 당신 덕분이오. 그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더 이상 날카롭지 않은 공기가 흘렀다. 그들은 과거의 원수도 연인도 아닌 그저 삶의 한 페이지를 공유했던 낯선 타인처럼 서 있었다. 당신을 원망했던 적도 있었소.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니오. 당신은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게 아니라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해주었소.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소. 그는 서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경애가 담겨 있었다. 고맙소, 서유라 씨.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유라는 말없이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강지훈 씨도 나도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야죠.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용서의 미소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초월한 자의 평온한 미소였다. 당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였다. 다음 날 서유라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아올랐다. 제네바 학회에서 그녀가 발표한 새로운 수술법은 전 세계 의학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았다. 그녀는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새로운 의학의 역사를 쓰는 자신의 삶을 사랑했다. 1년 후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자 명단에 그녀의 이름이 올랐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타전되었다. 한국의 작은 병원, 그녀의 과장실에서 그 소식을 접한 서유라는 창밖의 파란 하늘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3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잿더미 위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불사조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그녀의 앞에는 평온하고 찬란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완전한 자기 자신을 찾았다.